그래서 먼저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는 문명이 전환할 것이다. 마치 봉건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온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자본주의에서 다른 문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네. 넘어가고 있어. 이미 넘어갔어.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에는 정책과 이념도 변해야 하지만 가치관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쫓는 자본주의 가치관에서 내 일에서 삶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자아실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 우리 이나윤 씨가 있는데 제자를 아유 다 1등 제자인데 네. 그게 내, 네. 내 정치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 네. 만약 부에서 네. 보람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네.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성취감, 그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행복이 되고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네. 무엇보다 중요해.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네. 말하자면 더 많은 소득, 네. 돈 많이 버는 데서부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가치관이 존속하는 한 네. 비인간적인 사회는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알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 의해서 주입받은 그렇지. 내용들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청년 실업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보자면 지금은 일자리 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건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연봉, 복지, 사회적 위치, 뭐 사람들의 평판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꼭 이런 가치관을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자본주의 가치관에서 자아실현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근데 네. 청년 실업 문제를 끌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네. 의식주, 네. 의료, 교육. 네. 근데 의식주에 요즘 옷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고 또 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는데 주택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의식주, 의료,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돼. 그러나 나놓고 가치관을 바꾸라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의식주, 의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있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말이야 더 많은 소득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일 속에서 기쁨을 얻으라 이런 말 백날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하고 청년들 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우선 선행돼야 돼요. 지금은요 청년 실업률이 평균 9%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3.5%인데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요. 9%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된 수치인 거죠? 근데 이건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ILO 기준이 있고 말하자면 OECD 기준이 있는데 ILO 기준은 일주일 안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직장을 못 구해야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근데 만약에 나는 이미 내가 돌아다녀봐야 취직할 데 없을 거야.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노력을 안 했잖아요. 즉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실업 통계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지. 진짜 실업자는 뭐냐면 일주일 안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해본 그 사람이 진짜 실업자 아니겠어요? 진짜 실업. 그래서 진짜 실업자는 실업 통계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5%에 105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일주일 동안에 오늘 조사를 한다면 오늘 조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내가 노력을 한 사람이라야
즉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야 실업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질문은 구멍이 있는 거네요. 네, 질문을 하는데 지표 자체. 일주일 전부터 당신 네. 취직하고 어디 돌아다니 봤습니까? 하는데 나는 안 돌아다니 봤습니다. 하면 실업자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실업자잖아. 그렇죠. 이런 실업자를 보고 무슨 실업자라고 그러냐면 실망 실업자라고 해요. 실망을 해가지고 네. 그냥 취업을 포기해버린 사람. 자포자기한 상태의 자포자기. 실업자들인 거네요. 뭐 자포자기까지는 너무 심하고 네. 아니면 실망을 해가지고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 이게 진짜 실업자거든. 네, 네. 이 사람은 전부 몇만 명이나 되느냐? 400만 명쯤 된단 말이에요. 400만 명.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자는 400만 플러스 105만, 505만 명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실업. 근데 청년 실업자는 어떠냐면 청년 실업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취직하다가 뭐좀 돌아다니 보지 않고서 그러니까 실업자의 우리나라가 실업자에 속하는 사람도 전에 취직하러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행복한 사람들이지. 왜? 언젠가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실업 통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청년 실업자는 지금 얼마나 하면 40만 명쯤 돼요. 내가 이 실업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이 청년 실업이 이렇게나 많으냐? 이거는 그 청년 개인에게만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집안도 고통스럽고 기업도 잘 안 되고 나라도 망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이제 청년이라는 게 주로 이제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금방 현장에 가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발전을 하지. 그거 안 써먹고 말이야 골방에 앉아가지고 취지가 아무리 한박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골치시키고 말이야 고민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서 이 새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많이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지만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이런 걸 보고 신진대사라거든. 이 혈액순환 하듯이 이 말하자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야 이 기업이 말하자면 이 새로운 기술 시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노동조합이 딱 이제 해고를 반대하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중소기업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고 근데 지금 청년들은 이런 곳에 갈 바엔 나는 취업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소기업에 또는 영세기업에 가도 거기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도 생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면 거기도 가지. 보통 이제 안 간다고 막 비난하는데 근데 주로 비정규직이거든. 그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형태가 비정규직인 것이 문제다라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월급도 많이 안 봐야 한 170만 원, 200만 원 미만이거든. 150만 원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질의 근데 사실은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된다는 말은 그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거는 약간은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약간 기만이 있어. 기만? 무슨 말이냐면 양질이든 그러니까 자꾸만 젊은이들을 조금 비난하려는 뜻이 좀 들어있다고. 책임을 다 청년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전가시키고 왜 양질이 아니라서 안 갈락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만약 오래된 사람들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어야 돼. 그 자유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요. 자유와 그 고용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유로워야지. 이런 걸 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노동의 유연성.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세력이 뭐냐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에요.
한국은 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해고를 반대하냐면 그것이 해고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해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이거 말하자면 말이 그럴듯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그랬지 이건 실제로는 뭐냐면 해고의 자유거든. 해고의 자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 반대 나는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는 반대하는 거가 이해가 된다. 복지적으로 너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해고되었을 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잘 마련해 놓으면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되지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왜? 신진대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국가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정치 능력이 없는 거야. 국정당당이. 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딱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 노동조합에서 너 그래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은 여기 또 마련하고 있다. 딱 이걸 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요. 그래 안 하니까 전부 다 내 탓만 하는 거죠.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주는 뭐냐? 이놈 노동자들이 말이야 단결해가지고 말이야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대해가지고는 해고도 못하고 그랬다. 또 노동자들은 뭐냐? 우리는 쫓겨나가면 먹고 굶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나가느냐? 계속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양질의 양질이라는 뭐냐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일은 하지만 양질이 아니거든. 질이.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비정규직이 사실 외국에서는 그 고용시장 유연성을 위해서 맨 처음에 도입한 개념이잖아요.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아하는 게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왜 비정규직이 보호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여주는 면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면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 IMF 사태 때 해고를 많이 시켰어요. 해고를 많이 시켰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이나윤 씨는 들어봤나요? 가격 파괴 현상이 생겼다. 가격 파괴. 가격 파괴가 뭔가요? 가격 파괴가 뭐냐면 이런 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최소한도 한 15,000원 줘야 샀어. 근데 저기 막 노점에 가면은 이거 한 개 막 2,000원도 팔아. 부도가 나서 그렇게 쌓이는 아니야, 그게 중국에서 막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중국에서 막 들어오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2,000원 받아도 임금이 흔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대폭 흔해졌습니다. 중국 물건 때문에요? 중국 물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가 흔해지니까 기업에서는 물건 내다 팔아봐야 말하면 물건값 받는 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연결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그 청년들이 처음 이제 직장을 구했을 때 받는 급여의 수준이 뭐 대기업은 당연히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50,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걸로는 1인 가구가 한 달을 연명하기에는 되게 빠듯한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득 그 구간을
조사해 놓은 표를 보면 그 연봉이 1억에서 5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 받는 사람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처음 사회에 진입하는 이 150만 원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의 월급을 낮추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그런데 그거를 이래요. 기업이 네.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네. 국가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내 월급 그만큼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 아, 임원들에게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다. 강제하기가 그게 반드시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고소득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네. 세율을 높여가지고 네. 세금을 많이 걷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걸 사회 사회복지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복지로서 내포한다. 복지로 써야 된다. 복지로 쓰면 이 사람들은 낮은 월급을 받아도 네.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위에다가 많이 때리면은 이런 걸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 즉 세금을 공제하고 남아있는 가처분 소득은 차이가 상당히 좀 건전해 갈 거 아니야. 위에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시대라기보다도 산업문명 시대예요. 네. 산업화 시대로부터 이 정보화 시대로 바뀌었으면 네. 이념과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사회 운영의 원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네.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사회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못 산다. 네. 더 어렵게 왜? 사회 운영 원칙을 바꿔야 된다. 즉 이념과 정책을 바꾸면 네. 아주 잘 살 수 있는데 네. 그걸 바꾸지 못하면 지난 날보다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더 어려워진 거예요.